당신의 신도시 아파트. 10년 뒤 유령 도시가 된다. 당신이 산 건 집이 아니라 폭탄이다.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5년.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맞벌이에 아이 둘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그것도 아주 완벽한 곳에요. 깨끗한 공원, 새로 깐 보도블록, 반짝이는 가로등, 그리고 친절한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단지 안에는 스타벅스까지 입점했고 지하철역이 도보 5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비슷한 조건의 30대에서 40대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단지 전체에 가득했죠. 이제 다 됐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안전해. 그런데 지금 2025년 그 단지 상가 1층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있고 그나마 남은 가게들은 폐업 정리 세일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년 전에 나갔고 그 자리엔 다이소가 들어왔다가 그것도 나갔어요. 학교는 학급 수를 줄였고 단지 안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새 아파트라는 마법에 걸려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산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 마법의 이름은 바로 신도시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도시의 배신, 신축의 저주 깨끗함은 영원하지 않다. 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신도시 아파트를 살 때 또는 지금 살고 계신 그 신도시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한 감정이 뭔가요? 새 것이라서 좋았다. 맞죠? 인간은 새 것에 극도로 약합니다. 새 차 냄새, 새 아파트 입주 첫날 맡는 그 페인트 냄새, 아직 긁힌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엘리베이터 버튼. 이 감각들이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좋아. 여기는 미래야. 그런데 말이죠. 이 새것 효과에는 아주 잔인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에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가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아파트만큼은 이 법칙에서 예외라고 믿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신축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땅값은 오른다는 진실과 건물은 낡는다는 진실을 교묘하게 혼동합니다. 맞아요. 땅은 오릅니다. 특히 수요가 계속 몰리는 핵심 입지의 땅은요. 하지만 신도시의 땅은요. 그 땅의 가치는 처음부터 새 건물과 새 인프라가 만들어낸 프리미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신도시의 아파트 값에는 이미 새것 프리미엄이 잔뜩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데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숫자로 보는 도시의 유통기한. 여러분, 도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인프라 수명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의 교체 주기는 평균 40년, 도로 포장면의 교체 주기는 약 15년에서 20년, 교량의 대규모 보수 주기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이 숫자들 자체는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죠. 40년 뒤에 고치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신도시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신도시는 모든 인프라가 같은 해에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도심은 어떨까요? 1970년대에 지은 건물 옆에 1990년대에 지은 건물이 있고 2010년대에 리모델링한 건물이 섞여 있어요. 노후화가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대규모 비용이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는 다릅니다. 30년 뒤, 그러니까 지금 입주한 2020년대 신도시라면 2050년대에 도시 전체가 동시에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상하수도, 도로, 공원시설, 단지 내 공용부 전부 동시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간 인프라 유지 비용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현재 인구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씩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뒤 인구가 30% 줄어서 7만 명이 되면요. 총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부담 인원이 줄었으니 1인당 부담이 143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떠납니다. 5만 명이 되면 1인당 200만 원, 3만 명이 되면 333만 원. 이 악순환의 이름이 바로 데드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겁니다. 공포스럽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더 무섭습니다. 어떤 신도시가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특히 취약한지 제가 딱 3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0년 뒤 슬럼화될 지역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 낮에 텅 비는 도시, 침실 도시의 저주. 여러분 동네 낮 12시 풍경은 어떤가요? 카페에 사람이 가득하고 식당마다 줄이 서 있고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쾌적하게 조용한가요? 만약 후자라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도시를 평가할 때 낮 시간 유동 인구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낮에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도시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상업활동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낮에 텅 빈다는 건 그 도시가 침실 도시, 배드타운이라는 뜻입니다. 자러만 오는 도시. 돈은 서울이나 다른 중심지에서 벌고 잠만 이 동네에서 자는 구조죠.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지자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세금은 크게 2가지에서 나오는데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상업활동에서 나오는 지방세입니다. 침실 도시는 이 중에서 기업과 상업활동 몫이 극도로 작아요. 세수가 부족하면 지자체는 예산을 줄입니다. 뭘 제일 먼저 줄일까요? 주민들이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것들부터요. 공원 관리, 가로등 교체, 도로 보수, 치안 인력, 청소주기. 처음엔 작은 변화라 모릅니다. 화단의 꽃이 조금 덜 예뻐지고 인도 틈새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공원 벤치 페인트가 벗겨져도 잘 안 고쳐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동네 전체 분위기가 묘하게 어두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슬럼화의 시작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째 특징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2번째 특징, 쾌적한 저밀도가 죽음의 신호인 이유. 넓은 도로, 쾌적한 간격의 건물들, 탁 트인 조망, 숨통 트이는 공원. 이거 다 좋죠. 이게 신도시의 셀링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쾌적함이야말로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도시 경제학에 인프라 비용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도로 1km를 까는 비용은 위치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 옆에 아파트가 빼곡하게 500세대가 있는 것과 탁 트인 경관 덕분에 100세대만 있는 것,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500세대죠. 도로 유지비를 500개 세대가 나눠서 부담하니까요. 저밀도 신도시는 이 구조가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면적은 넓고 인프라는 많은데 이를 부담하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인구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충격이 훨씬 크게 옵니다. 게다가 저밀도는 상권 형성도 방해합니다. 상권이 성립하려면 도보 이동 가능한 반경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퍼져 있으면 상가가 안 됩니다. 상가가 안 되면 공실이 늘고, 공실이 늘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더 떠나고, 또 데드 스파이럴이죠. 이 2가지 특징만으로도 이미 경고음이 울려야 하는데 3번째 특징이 발동하는 순간 그 도시는 사실상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3번째 특징입니다. 더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버려지는 도시. 조금 아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지금 집보다 더 새 아파트 단지가 분양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 구조도 더 예쁘고 단지 내 시설도 더 좋고 커뮤니티 센터도 더 화려해요. 가격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쌉니다. 여러분은 이사 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 고민해 볼 것 같다고 하실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의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거기서 느끼던 만족감이 사라지고 더 좋은 것을 향해 계속 달려간다는 이론이에요.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요. 이게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도시,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없는 도시는 더 새 것이 나타나는 순간 경쟁에서 밀립니다.
오래된 구도심에는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십 년 된 시장, 지역 명물 음식점, 대를 이어온 가게들, 지역 고유의 문화, 이런 것들은 대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도 그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끌림이 있죠. 신도시에는 이게 없습니다. 딱 하나, 새 아파트라는 가치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다 팔고 서울 중심지 가서 살라고?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살아남을 핵심지는 어디인가? 입지의 재정의 진짜 희소성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제가 정의하는 살아남는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유튜브나 책에서 항상 입지라고 하죠.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명이 역세권, 학군, 브랜드 아파트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 정도는 이미 아파트 값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핵심 입지는 다릅니다.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도시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국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이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입지는요? 아무리 인프라가 낡아도, 아무리 건물이 오래되어도 국가가 그 주변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의도를 볼까요? 국회의사당, 금융감독원, 주요 증권사와 금융기관, 이것들이 다 사라지거나 이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건물이 낡아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공공 인프라가 먼저 정비됩니다. 이것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반면 어떤 신도시는요, 교통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옆에 더 새 신도시가 생기거나 기업 유치에 실패하는 순간 그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국가가 굳이 그 도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이 차이가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분 출퇴근의 경제학 당신이 모르는 숨겨진 비용. 자,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등을 정면으로 건드려 볼게요. 서울 중심지 15억 vs 외곽 신도시 8억. 7억 차이면 신도시가 맞지 않나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아주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어요. 바로 시간 비용입니다. 외곽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한다고 해봅시다. 왕복 3시간. 이게 지금 당장은 그냥 좀 피곤한 것 정도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치를 보수적으로 시급 2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왕복 3시간이면 하루 6만 원, 한 달 20일 출근 기준으로 월 120만 원, 1년이면 1,440만 원, 20년이면 2억 8,800만 원, 약 3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통비를 더해봅시다. 자차 이용 시 기름값, 하이패스 요금, 차량 감가상각비, 정기 점검비, 대략 월 3,050만 원을 잡으면 20년간 약 7,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걸 합산하면요, 최소 3억 5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에 가까운 숨겨진 비용이 신도시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7억 싼 것 같았죠? 실제로는 34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는 삶의 질, 건강, 가족과 보내는 시간으로 따지면 결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계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왜 위기일수록 사람들은 중심으로 모이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땠을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외곽 지역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생각보다 선방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위기 중에도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안해질수록 본능적으로 군집하려 합니다. 초원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이 위험을 느낄 때 무리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던 것처럼 현대인도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사람이 많은 곳, 기회가 많은 곳,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외곽 신도시 가격이 30% 폭락할 때 강남 핵심지는 5%만 조정되거나 버팁니다.
이걸 그냥 부자 동네라서 그렇다고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구조적인 인간 심리의 반영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에 몰려 있나요? 좋은 병원, 좋은 학원, 좋은 문화시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핵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사람이 모일수록 더 좋아지고 사람이 빠져나갈수록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이게 양극화의 본질입니다. 좋은 곳은 더 좋아지고 애매한 곳은 더 나빠지는 구조.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구조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모든 도시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핵심지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핵심지가 나머지를 빨아들이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자, 오늘의 이야기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 부류로 나뉘실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분들, 그리고 잠깐 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후자라면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우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확인하세요. 포털에 시 재정 자립도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재정 자립도 50% 이하라면 주의 신호, 30% 이하라면 경고 신호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내가 사는 동네 인프라가 앞으로 얼마나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집 주변 5km 이내 일자리 밀도를 체크하세요. 대형 사업장, 공공기관, 상장 기업의 오피스가 얼마나 있나요? 낮에 도시를 먹여 살릴 경제 주체가 없다면 그 도시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셋째, 대체 가능성 질문 하나만 하세요. 내 아파트가 10년 뒤에 낡아도 사람들이 이 동네에 오고 싶어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이미 답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를 외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조용히 탈출 전략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건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의 미래에 베팅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배당도 늘고 원금도 불어나지만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은 배당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원금을 깎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깨끗한 신도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주식인지 오늘을 계기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항상 처음엔 불편하거든요. 10년 뒤에 그때 그 영상 보길 잘했다는 말씀을 하실 여러분을 위해 저 쌤은 계속해서 불편한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치열하게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